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김승욱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경제학적 시각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학자들은요, 인구 변화를 썩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금리가 오르면 경제가 어떻게 되냐, 주식이 어떻게 되냐, 증권이 어떻게 되냐,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이 인구 변화라고 하는 아주 장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고전학파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그 시대 사람들은 인구 변화를 중요시 여겼어요. 예를 들어서 멜더스라고 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멜더스가 한 유명한 말은 뭐냐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기하급수적이라는 게 뭐예요? 엄청 빨리 많이. 엄청 빨리 많이. 수학적으로 하면 2의 2승, 3승, 4승 이렇게. 그러면 2의 2승 4고 3승이면 8이고 8. 그런데 그 다음에는 64가 돼요. 그런데 산출물, 우리가 먹고 사는 농산물이나 이 산출물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랬어요. 산술급수적이란 것은 2, 2, 4, 6, 8, 10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2는 1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지만 결국 갭이 벌어져서 인간은 먹고 살기가 부족해지니까 전쟁을 한다든지 결국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매우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멜더스의 예언이 산업혁명 전까지는 잘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아서.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둘 다 맞아요. 인구가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그렇게 많이 못 증가해요. 왜? 증가할만 하면 전쟁하고 전쟁하느라고 식량을 재배 못하니까 기아가 오고 사람들이 못 먹으면 또 역병이 도니까 저항력이 떨어져서 팬데믹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는 생각보다 적게 하는데 이 산출물은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결국 멜더스의 예언이 틀린 것은 이 기술혁신이라는 요소를 멜더스는 미처 생각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날 다시 이 인구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새 문제는 오히려 인구 감소를 지금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1940년대, 50년대만 해도 인구가 하도 빨리 증가하니까 이러다가 지구가 인구 폭발이 된다. 폴 에릭이라는 학자가 Population Bomb, 인구 폭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곡물에다가 임신하지 못하는 약, 그걸 타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던 게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들은 선진국들이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냐면 선진국들이 애를 안 낳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어디서 인구가 폭증하냐면 중국, 인도, 이슬람권 이런 나라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건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잘 사니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부터 이 인구 증가를 참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선진국들에서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고 우리 한국이 특별히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새 물가가 한 3, 4% 되는데 높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체감상. 네, 체감상 그렇죠. 사실 통계적으로 3, 4%라는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훨씬 높죠.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0%였어요, 평균. 많이 될 때는 40%. 중남미 국가 같은 나라는요, 몇백 %였어요. 어머나.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보통 나라에서 물가 상승률 한 10%, 20%는 예사였어요.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도 물가 상승률이 그때 10몇 %였어요. 지금 뭐 목표가 2%거든요. 3.7%인데 아직도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와 지금은 뭐가 이렇게 달라져서 그러냐. 한 30년 전에는 물가가 이렇게 높았는데 지난 30년 동안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팬데믹 전에. 최근 왜 그런지 아세요? 노동력이 많아서 그런가? 예,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네. 노동력이 많아서. 이제 좋은 시대는 갔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지 마. 돌아와. 왜 하필 가? 과거에 30년 전까지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던 시대였는데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됐냐 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인구 대국이 국제 분업 질서에 편입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국이 막대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생산을 하고 네. 네. 그거를 서방 세계가 사줬어요. 네. 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서 엄청 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인구 대국들이 국제 분업 체계에 편입이 된 거예요. 인도도 그래요. 예. 인도도 옛날에 사회주의 국가예요. 음. 그런데 이제 인도도 열심히 이제 세계 질서에 들어왔고 또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비교적 고급 인력들인 동구권 한 3억 정도 되는 인구가 동독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네. 그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니까 인건비가 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공장을 옮겨서 싸게 생산하는 거예요. 네. 그 전 세계에 공급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갔잖아요. 네. 싼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30년 동안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인구 대역전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게 다 고갈됐다. 중국도 이제 고령화를 염려해요. 중국의 고령화는 왜 더 큰 문제냐면요. 한 30년 전부터 한 가정당 한 명 낳기 했잖아요. 맞아요. 아주 소수민족한테만 2명 낳게 해주고 보통 한족 90%를 차지하는 한족한테는 한 명만 낳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30년을 했기 때문에 이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이제 30대, 40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밑에 세대가 이제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직업 전선에 들어가니까 과거에 비해서 노동 투입량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고령자가 되면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밖에. 네. 그러니까 고령자를 떠받쳐주는 생산 가능 연령은 더 부족한 거예요. 기존에 이제 늙은 사람들은 많고 옛날에 많이 낳기 때문에 중국은 문제가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우리보다 더 빨라질 거예요. 중국이 심각해요. 벌써 중국은 인건비가 엄청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기업이 이제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이나 인도로 이제 옮기고 있죠. 그래서 그 동구권도 마찬가지로 지난 30년 동안 그 노동력이 다 고갈됐어요. 이젠 옛날 같이 저렴한 노동력에 기초한 싼 물건을 공급받을 기대를 버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물건값이 오르는 거예요. 몰라서. 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구 변화가 경제에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라요. 로마 시대 이후 이런 거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 동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인구가 세계 분업 체계에 들어온 거는 없었는데 이 역사적 동원이 끝났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제일 빠른 속도로 아이를 안 낳고 있잖아요. 물론 지난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결혼식도 못했고 그래서 좀 덜 낳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저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요새 최근에 결혼 많이 하잖아요. 네. 조금은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간 한국 사람들이 유독 애를 안 낳아요. 그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에. 키우기 경제적인 힘드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커요. 나라에서 돈 많이 도와주잖아요. 요새 애 낳으면 막 돈 주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한가요? 그거는 그냥 뭔가 돈도 돈인데 회사 모든 어떤 게다 그 단속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이 문화. 나라의 문화. 네. 안 놓고 하니까 또 주위에서 그것도 커. 출산 휴가를 잘 못 쓰잖아요. 저희 출산 나라는. 휴가도 못 쓰고. 돌아오기 힘들고. 약간 또 코로나 때 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사람들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안 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물론 뭐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을 건데 결혼을 안 하잖아요. 왜 결혼을 안 하죠?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또 경제적인 제가 볼 땐 문제. 눈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 그것도 사실 확실합니다. 예. 그 있는 것 같아. 옛날에 우리 세대는요 나이가 차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못 모르고들 다 결혼했는데 네. 이제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정보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 이것저것 재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표현은 강대강만 결혼을 한대요. 강대강이 남자군 여자군 스펙 좋은 사람들, 직장인들끼리 집 있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니까 내가 굳이 내가 버는 돈 가지고 내 남편까지 먹여 살려야 돼?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 나보다 같거나 나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은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조건 다 결혼하다가 이제는 첫 입장이 괜찮은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고 여자든 남자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특히 이제 여자한테 좀 심해요. 남자들은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 소득이 많은 남자는 결혼 많이 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 결혼을 못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제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여자를 선택할 때 능력도 보지만 그거보다는 외모를 그렇죠. 더 많이 보니까 네. 좀 가난해도 뭐 소득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자기 마음에 들면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한테는 좀 비록 그런 통계가 좀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데 남자들한테는 확실히 유의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제 우선 결혼을 하니까 애를 안 낳고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요. 왜 그러세요? 뭔가 여자가 출산을 하고 나면 아까 제가 문화를 말씀드렸는데 출산하고 나면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경력 단절. 네, 경력 단절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경력 단절이 돼도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는 남자를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없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없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인 규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통계 인구학자들이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인 규명보다는 대책 마련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위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예요. 네네. 굉장히 높은 나라죠. 작으니까 땅이. 그치. 그런데 이 작은 땅덩어리를 수도권의 절반이 살아요. 맞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점점 맨날 더 그렇죠. 제가 지금 부산 살거든요. 네. 15년 만에 내려갔는데 인구가 확 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부산이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도시 1위예요. 그 진짜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제 체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부산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생각하잖아. 인구 감소가 제일 빠르고 제일 먼저 소멸될 도시가 부산이에요. 진짜. 그리고 하여간 인구 밀도 높은 조그만 나라에서 수도권의 절반이 모여 살고 그중에 또 절반이 서울에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집값 문제 생기죠. 생활비 비싸지죠. 집중 문제 모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좀 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지고 서울만큼 경쟁력 가진 도시를 20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옛날 정부에서 뭐 20몇 개 도시를 갖다가 자족 도시를 만들라고 많이 흩어놨어요. 공공기관들 다 흩어놨는데 저는 그거 할 때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인구가 한 10억 되면 20개 크게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이즈에서는 저는 3개 정도 가능할 거예요. 적어도 인구가 1,000만이 돼야 그 대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직장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런던, 파리, 동경 다 1,000만 도시들이거든요. 중국 충칭은 도시 하나가 3,000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땅덩어리 넓은 밀국도 몇몇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왜? 그게 집적의 효과예요.
경제적 효과면은 모였을 때 시너지가 발생해요. 직장 시너지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 분산을 하려면 서울만큼 경쟁력 가지는 도시를 부산, 광주 이렇게 2개 정도 키워서 키워주세요. 그러면은 좀 경쟁력이 가질 거예요. 안 그러기 때문에 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으려면 다 서울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대학 나온 것보다 서울대학 나오는 게 서울 지역의 대학을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 비싼 돈 들여서 부모들이 서울에 대학을 보내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데 그러면 기술 혁신이 되니까 AI가 나오고 막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지 않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에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냐? 기술 혁신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 빠르지 않다. 그렇죠. 그리 맞아, 빠르지 않다.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지금 인구 감소 속도보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더뎌요. 의외로. 요게 딱 맞아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직 자율주행차도 안 나왔고 아직 그 몇몇 분야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있지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확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인구는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사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얘기할 때 더 중요한 게 잠재 성장률이라 그래요. 이 나라가 잠재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근데 그 능력을 다 발휘 못하면 잠재 성장률보다 좀 낮을 것이고 또 잘 활용하면 잠재 성장률보다 좀 높겠죠. 근데 아무튼 기준이 되는 건 잠재 성장률인데 그 잠재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 플러스 기술 변화 발전율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면 다른 게 아무리 발전해도 깎아 먹어요, 경제 성장을. 지금 미국같이 큰 나라가요. 지난 4분기에 4.7%가 성장했어요. 우리는 지금 1%대 성장을 할 거예요. 낮은 거죠? 야, 낮은 거죠. 네. 우리가 옛날에는 막 12% 성장도 했고요. 옛날에 7% 성장해도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핵심은 뭐냐면 노동력이 좀 줄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한 거예요. 기술 혁신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줄어들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고 경제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가 이제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뭘 생각하냐면 늙은 사람들이 가난하다. 자기가 노후 생활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몇 안 된다. 그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나라에서 먹여 살릴 것이냐? 그런 나라가 지금 세금을 걷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맞는 얘기인데 이 고령화는 재난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발목 지뢰라는 거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아는데 지뢰를 밟으면 그 사람 밟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발목 지뢰라는 게 있는데 밟으면 사람은 안 죽고 화약이 조금 들어있어서 발목만 딱 불러져요. 잔인하지만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게 전투력 손실이 더 있어요. 전쟁하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포기하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한 사람이 찔뚝거리면 어떻게 돼요? 살리려고 그 사람은 도와야죠.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고령화가 되면 물론 고령자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연령이 부족한데 그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노약자들을 돕고 뭐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결해주고 그런 대로 상담하는 인력이 뺏겨야 돼요. 그래서 고령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다. 그냥 그 사람이 뭐 먹고 살 게 없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 가능 인구를 확 줄이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제가 이제 3가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의 3요소라 그래요. 국가, 기업, 가계. 그래서 가계는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 국가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회 정책의 주체죠. 그래서 이제 국가는 뭘 해야 되냐. 젊은 사람한테 애를 낳으려고 독려를 해야죠. 그건 뭐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구하고 있는 게 이민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강조되지 않고 있어요. 마이클 클레이머라고 하는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이 특히 이민 활성화가 필요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의 이민 정책은 어떠냐면요. 그냥 비숙련 노동자들, 그러니까 식당이나 뭐 힘든 일, 3D 업종이라 그러죠. 어렵고 difficult, dangerous, 뭐 하여간 3D 업종이라고 하는 이런 업종에서 한국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 대신 일할 저소득 국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5년간 부려먹고 돌려보내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떠냐면 노동자를 받으면요. 그 사람이 장차 우리나라 시민이 될 걸 생각을 염두에 둬요. 처음에 받을 때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받아요. 그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은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고급 인력 유치 정책을 펴요. 우리나라가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동화돼야 되고, 자녀들도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제학교 한국 사람들 다 차지하고 있고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국제학교 설립 요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고급 인력을 유치하면 어떤 이득이 있냐? 미국에 글로벌 IT 기업의 상당수가 이민자들이에요. 여기 내가 써놨는데 스티브 잡스 시리아 출신이에요.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남아공 출신이에요. 어릴 때 남아공에서 자랐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엄마 따라서 캐나다에 왔다가 미국 와서 공부하다 가난해가지고 하루에 1불로 사는 것을 연습했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창업자가 젠슨 황이라는 타이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당대 글로벌 기업을 키운 사람들이에요. 다 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숙련 노동자들을 자꾸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고급 인력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회가 이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단일 민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실 이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우리 고려시대, 신라시대에서부터 외국인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여기 집착하면서 이 외국인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없애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대도시의 시너지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저출산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예요. 어차피 선진국처럼 우리도 저출산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한데 너무 속도가 빠른 게 문제잖아요. 이 속도를 늦추도록 나라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경력 단절이 여성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 IT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요.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 타고서 와야 될 거면 기업에 다 있고요. 그런 건 우리가 좀 약해요. 우리나라보다는 물론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하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돼요. 자꾸만 기업을 규제하고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이런 걸 지원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요새 남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했잖아요. 서구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쓰게 해요. 의무적으로.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놔도 의무적으로 안 해놓으면 안 써요. 맞아요. 월급도 좀 더 받아야 되고 기업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안 쓰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 기업들이 해야 되고요. 우리 개인은 뭐 해야 되냐. 아까 이제 문화적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애 안 나면 이건 칠거지약이라 그래요. 맞아요. 애 안 나면 실제 우리 친척들도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뭐 옛날에는 이혼도 안 시키고 뭐 두 번째 부인 얻고 요새는 이제 이혼시키고 두 번째 부인 얻기도 하고 그래요. 대를 잇는다는 것을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거든요. 그런 가치관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유교 문화가 거의 사라졌으니까. 몇몇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 서구 사람들은 여전히 애를 많이 낳아요. 기본적으로요. 기독교 문명은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명은요.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에서 그 조금 돈 도와주는 거 가지고는 절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아, 물론 애 한 명당 한 3억씩 주면 날지도 몰라요. 무조건 났어.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3억을 주자. 자꾸만 돈을 풀어서 주는 정책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아직 유교 문화는 사라졌고 기독교 문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 세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내가 뭐 자식까지 다 미래 세대까지 내가 걱정해.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쾌락주의. 내가 행복하면 되지. 근데 인간의 물론 행복해야 되겠지만 자녀를 낳았을 때 그 키우면서 갖는 어마어마한 행복을 모르는 거죠. 애를 안 낳은 사람은. 애를 낳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안 나봤어요. 아직 안 결혼만 하고 나봤습니다. 애를 안 낳군요. 빨리 낳으십시오. 아직 안 나왔어요. 엄마 두 분은 빨리 결혼하시고 빨리 애를 낳으시고. 이 고령화 사회라는 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경제적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핵폭탄 같아요. 단지 고령인들 먹고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젊은이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이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조를 했고, 이건 특히 크리스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저는 애가 셋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애한테 각자 3명씩 낳으라 그랬어요.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면 이걸로 제 강의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